자, 공지사항은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187페이지, 186페이지 사회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회지문. 뭐 사회지문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은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알죠. 선생님은 당연히 문제부터 보면서 무슨 얘기를 언급할 것인가를 대충 눈으로 살필 것이고요. 제재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중심 화제를 건드린 다음에 문제 상황을 하면 말을 해줄 거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도 말을 하겠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일치불일치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요즘 나오는 문제들의 스타일을 되게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 한번 이건 자세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9번. 딱 봤더니요. 형법 얘기 단어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눈이 딱 가자마자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이건 사회지문이고 법률지문이구나. 판단되셔야죠. 그 다음에 형법과 법규정, 과실범, 법규정, 주의 의무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군. 그 정도만 판단하면 돼요. 첫 번째는 서술상 특징 문제인 것뿐이니까. 두 번째, 일치불일치 나오죠. 이런 선지는 미리 많은 것들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실유무, 이중표준설, 주의 의무의 척도, 의도적 구성요건, 허용된 위험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게 하나로 정리되는 선지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문을 읽고 나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은 객관, 주관, 절충설에 대한 얘기거든. 지금 당장 그것까지 판단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정보량이 많은 축에 속하는 형태의 지문 구성이구나. 이걸 판단하셔야겠지? 그럼 정보량이 많을 때와 얘들아 정보량이 적을 때는 어떻게 반응이 돼야 되는 거야? 정보량이 많다라는 거는 첫 번째 깃발 잘 꼽으러 다니셔야 돼. 알겠지? 정보량이 많을 때 틀린 이유, 주된 이유가 뭘까? 헷갈려서예요. 헷갈려서예요. 오케이? 여기 A에서 A라 함은 뭐 B가 있고 B와 C로 나눠지는데 이때 B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X와 Y라는 구성 요소를 지내다가 그다음에 C로 넘어가면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B에는 Z가 포함되어 있어 있던 식의 말을 해버린다고. 그럼 헷갈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그 깃발이라는 표현이 뭔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야, 또 없어? 여기는 있구나. 화낼 뻔했다. 화낼 뻔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 하나 하고 그럼 선생님 선지가 예쁘게 쫙 정렬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야, 그거야말로 더 명확하지. 그때는 공차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지. 어떤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리하면서 읽으시면 그 선지가 빨리 해결되겠죠. 되셨나요? 문제를 보고 전략을 먼저 세우는 거야. 이 작품은 정보량이 많으니까 정보량을 잘 끊어가면서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시고요. 11번 문제. 기억부터 디귿의 사례를 이해하라. 그치?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기억, 니은, 디귿을 빨리 봤더니 무슨 사고가 난 경우 이런 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지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보들의 사례들을 서로 상호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구성요건, 고의범, 과실 이런 식의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허용된 위험이란 단어는 여기서도 등장하겠구나. 한번 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사례 1과 2를 분석하라고 되어 있죠.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사례 1번은 의사 얘기고요. 사례 2번은 택시기사 얘기인 것만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선지를 보면 객관설, 허용된 위험, 객관설, 허용된 위험, 주관설 이런 단어 보이지? 그러면 이게 이 작품의 중심 어휘들이 될 것이며 이 녀석들의 사례들을 정확하게 잘 집어넣으시면 되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단어가 뭔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13번 어휘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해야 될 일이 뭔지 예측 작업을 다 끝냈어요. 법률과 관련된 지문이고 허용된 위험을 포함해서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형태의 지문입니다. 다양한 설들이 나올 것이고 다양한 기준들이 나올 것이야.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1문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형법상. 오케이. 형법. 법률 지문이야. 형법상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건 범죄의 성립 뭐예요? 성립 요건이지. 요건과 조건은 뭐다? 되게 당연하게도 출제 요소야. 알겠지? 첫 번째 줄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 오케이? 범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며 자, 키워드 위주로 쓸게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하나 또 뭐도 있어야 되는데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춰야 된대요. 위법성과 유책성을 가져야 된대.
오히려 그런데 위법성이나 유책성은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법은 무슨 뜻이야? 법을 위반했다는 뜻일 거고 유책은 무슨 뜻이야?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한테 책임이 있어.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때렸는데 네가 혼나야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이해가 쉬운데 구성요건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문장이 잘 읽히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이 여기서 구성요건이라면서 정의를 해주잖아. 그죠? 구성요건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야. 금지되는 것을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구성요건이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뭐 위험물질을 다룰 때 주의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겠죠. 뭐 그럴 때 위험물질은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되라는 것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내용이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말 그대로 그냥 배경 깔아주기용 선택지네. 내용이네요. 이 문단으로 바로 가봅시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경우는 우리가 고의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고의. 고의의 키워드는 뭐다고? 알고도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라고 부른대. 자, 그럼 이건 뭐야? 자연스럽게 대응상 관계가 되는 거지. 왜? 이쪽은 모르더라도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니까 대응상이 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때 아니 모르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말이 좀 이상하다. 몰랐더라도.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죠. 뭘 어떻게 하는 거였어?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야. 이쪽의 키워드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자동차 운전자가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 사고를 낸 경우라면 고의에 의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 그냥 그거였네. 기억의 사례는 고의의 사례. 즉 보복운전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또 반면 차이점 운전자가 수면 부족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우는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자, 잘 봐. 이거 졸음운전이야. 선생님이 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회지문 특히 많이 그래요. 특히 사회지문이랑 경제지문이 특히 많이 더 그런데 주의. 바로 상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잖아. 물론 이거 뒤에서 해설은 더 될 거야. 해설은 더 될 건데 자, 느낌이 이거야. 고의는 일부러 그런 거니까 처벌돼야 되겠지. 맞아? 근데 과실은 어때? 얘도 얘는 그런데 몰랐잖아요.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네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얘 분명히 뭐라고 설명했어? 과실도 주의 의무를 위반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범죄라고 말하는 거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방금 설명했어 안 했어? 했어. 이거 둘 다 공통점은 범죄라는 사실이야. 되었습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옆에 무슨 삼각대가 있었는데 내가 짐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거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툭 하고 쳤어. 근데 얘가 넘어지면서 저 밑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빡 찍어가지고 사람이 사망을 했네? 잘못한 거 맞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부른다? 범죄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함부로 자기 생각 막 집어넣고 저 사람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법이 좀 그런 게 많잖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봐주고. 최근에 그 뉴스 봤나? 와 진짜 이게 난 말이 되나 싶은 게 사랑하던 사람,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얼굴에, 머리에 휘바르기를 끼얹고 불을 붙였어. 그거는 살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과실이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심신미약 상태였으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아주 2년형인가? 그 정도 받았더라고요.
상대방은 평생이 날아갔는데?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그런 것도 있어 얘들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억울한 사람도 분명히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야.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법률의 기본적 원칙이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어. 선생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지켜지는 경우가 더 많아. 하지만 그것이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이라고 보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열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사회적인 실현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상한 판결도 되게 많고요. 버스기사 800원 훔친 거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버스기사님들이 이제 동전통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옆에 은행 끝나치고 와서 100원짜리 동전 집어넣으면 커피 한 잔 나오잖아. 자, 그거를 800원어치를 계속 근무하면서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100원짜리 하나인데 솔직히 범죄는 범죄야 맞지? 왜? 알고도 했으니까. 근데 100원이야. 큰 처벌 받았죠? 회사에서 잘렸고요. 오케이? 아니 나라에서 20억 30억을 해먹어도 룰루랄라 나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800원을 해먹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뭐 그래요. 이런 얘기하다 보면 끝도 안 생긴 끝도 없으니까. 자 아무튼 간에 자 우리 선생님이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다. 상식 집어넣지 마라. 자기 막 감정이입하지 말라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아씨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몰랐더라도 상대방의 피해를 입혔으면 처벌받아야 됐잖아. 막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여기 다음 문장 보세요. 의도적인 규범 불복종에 해당하는 고의에 비해서 오케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 이거 뭐예요? 둘 상의 차이점이죠. 키워드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하다.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과실의 특징이지. 고의에 대비한 것으로 간주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죄를 처벌해요. 오케이. 자, 중요한 단어 나왔어.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에 따른 처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해. 근데 그 뒤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 고의범만을 처벌하는데 어떻다? 원칙적으로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왜 굳이 원칙이라는 말을 쓸까? 예외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 예외를 따라가는 게 중요할 거야. 자 원칙적으로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되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잠깐만 문장이 좀 긴데 묶어볼까?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가로 닫아보고. 그럼 이 말을 되게 쉬운 두 글자짜리 단어로 바꿀 수 있잖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 하지만 위험을 빠뜨리는 거. 뭐야? 과실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근데 과실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오케이. 과실범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느 경우에 법률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이런 말 선생님 누차 말하지. 신경 쓰고 넘어가야 돼. 조건이니까. 이런 말이 왜 신경 써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됐어? 별말 아니잖아. 근데 이 말이 뒤에서 선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한다. 되셨습니까? 고의와 과실의 차이점을 설명해줬고 그 고의와 과실 중에서 원칙으로는 고의는 처벌하는 게 맞지만 과실범도 이런 경우에 언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다음 문단의 정상적인 순서는 뭐야? 그럼 도대체 그 특별한 규정의 경우는 언제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를 설명해야겠지. 예상되시죠?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3문단까지도 계속 갑니다. 그냥 끊지 말고요. 가자. 형법 제14조는 자 가자. 형법 제14조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형법은 뭘 위한 법이야? 형벌을 주기 위한 법이야. 형벌이라고 하는 건 처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과실의 개념 요소로 주의를 게을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뭐 했다고? 게을리함. 이라고 명시했대요. 명시하는 건 무슨 말? 뚜렷하게 보여주다. 그럼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 뭘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게 명시적인 거야? 써져 있다고. 글로 써져 있어서 우리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걸 명시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쓰여 있어.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 즉 주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이 말 봤던 거야. 그쵸? 키워드 여기 나왔죠? 주의 의무 불이행. 됐어? 과실 얘기야. 잊지 마 지금. 주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이른다. 달리 말하면, 자, 2번 말하겠대. 2번 말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달리 말하면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자, 참고, 주의 의무를 오케이라고 표현할게.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말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자, 주의 의무를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했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결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과라고 하는 건 뭘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들을 말하는 거지. 범죄 구성 요건들. 그런 것들이 되면 그 사람은 과실범이 아니래요. 됐어? 그럼 중요한 건 이거네. 주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실범이 될 수 있는 거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과실범이 아닌 거잖아. 핵심 키워드는 이 2개가 대응상이 되는 것이며 주의 단어는 주의 의무로구나. 됐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자연스럽게 이거랑 연결시켜봐. 그러면 여기서 주의의 중요한 말은 주의 의무가 준수되어 있는지의 여부라는 거네. 되고 있어? 그리고 빨리 그냥 얘기를 해버릴게. 까먹을까 봐. 선생님이 아까 사회지문에서 지금 이 정도는 연습 레벨이기 때문에 쉽게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잡한 지문을 읽을 때 이게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봐봐. 고의랑 과실을 먼저 구분을 했었지. 오케이? 범죄에는 고의랑 과실이 있어. 이때 고의범은 원칙적 처벌, 과실범은 법률상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 그런데 그 법률상 특별 규정이 뭔지를 막 설명하면서 주의 의무를 얘기하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라면 너희들이 출제자라면 그건 내가 출제자라면 무슨 문제를 내는 게 상식적이냐는 거야. 어떻게 문제를 구성해야 될까? 바로 이 주의 의무를 뭐랑 때려 붙이는 거야? 고의랑 때려 붙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할 거야? 낚일걸? 지금 문제가 여기선 쉬웠으니까 하면서 넘어갔겠지만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좀 채줬으면 좋겠고 약간 너무 설레발이긴 한데 뒤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아무튼 자, 과실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자고. 됐죠? 계속 갑니다. 이처럼 과실범의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 겁내 친절하지 않냐 지문?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의무라고 설명한 거야. 그러면서 따라서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이 규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설명하죠. 예를 들어 예시. 그 예시가 디귿이 될 거야. 가자. 도로교통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된다. 서행의 조건을 설명해놨어. 하면서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 중 세4호로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명시했대. 누차 말하지만 명시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뜻이고 글로 써놨다는 뜻이야. 즉 규정에 명시된 장소에서 주행 중인 모든 운전자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만약 가파른 비탈길인데 오예 하면서 밟았다 치면 뭐가 되는 거다?
이거는 과실범이 된다는 거지. 아, 최종 정리. 이 사람은 뭐다? 과실범이야. 뭐 했을 때? 서행하지 않았을 때. 서행이라는 게 뭐니까? 바로 주의 의무가 되는 것이니까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음 문단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 한편 하면서 다른 얘기를 넘겼죠. 그럼 이럴 때는 선생님은 뭐 한다? 끊어버리는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볼까? 자, 1번. 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개념을 밝히고 있다. 범죄의 요건을 밝혔다. 그냥 1문단 내용 그대로네, 그죠? 넘어가고. 2번. 인용된 법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세부적으로 밝혀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세부적으로 밝혀서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이 문단 내용들 통째로 묶어서 말하는 거네. 3번.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방금 봤던 거잖아. 과실범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예시를 통해 설명했었죠? 네 번째. 기존의 법 규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법 규정. 잠깐만. 새롭게 제정된 법 규정은 지금 본 적도 없지. 그러니까 냅두고 가자. 1, 2, 3번이 아닌 것만 확인하고. 5번. 주의 의무의 표준에 대한 다양한 입장. 뒤에 다 안 읽었기 때문에 몰라, 그죠? 그럼 두고 가시면 돼. 1, 2, 3번을 지운 것만으로도 오케이, 즐거워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체크해볼까요? 잠깐만. 10번 문제는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뒤쪽에 허용된 위험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11번을 풀 수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의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하라는 문제. 됐지? 자, 가볼게. 의도적,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의 핵심이 뭐야? 기억은 고의고요. 니은은요, 과실이고요. 디귿은요,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특정한 경우야. 됐지? 가자. 1번.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기억의 운전자와 달리 비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니은의 운전자는 구성요건에서 제외된다? 틀렸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구성요건은 요거랑 요거가 있었잖아. 그치? 벌써 틀렸죠? 땡. 고의나 과실은 모두 구성요건에 속합니다. 2번. 기억 운전자와 니은의 운전자가 사고를 낸 이유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니은의 행위가 기억의 행위보다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더 약하다. 이건 너무 쉽잖아, 젠장.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인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맞추고 기뻐할 레벨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있는 나머지 선지를 봅시다. 3번. 니은의 운전자가 자신이 수면 부족으로 필요한 상태임을 자각하고 있었다면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지. 그치? 니은의 경우에서 졸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어. 그래서 선생님도 이 졸음운전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 이거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안 좋은 얘기. 정말 토요일 수업 풀로 하고 일요일날 잠깐 자고 나서 또 일요일날 지금 이렇게 아침 수업하고 저녁까지 있잖아. 그럼 집에 갈 때 녹초가 돼서 어느 순간 위험해서 갑자기 차가 삐삐삐삐삐 울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 잠깐 번쩍하면서 잠을 졸아버린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졸음 쉼터가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도로에는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졸음 쉼터가 없어? 그럼 이면도로에 그냥 대놓고 잠깐 쉬거나 아니면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는 여기 왼쪽에는 홀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졸음 방지 껌이 있어. 창문 열고 막 뺨 때리면서 운전해요, 진짜 그럴 때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근데 기본적으로 쉬고 가는 게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운전할 때 하기 전에 오늘 정말 피곤한데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차에 앉아서 한 1, 20분 자요. 그리고 그 체력으로 운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뭘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왜? 운전하다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나만 죽어? 아니야. 옆에 지나가는 죄 없는 사람도 같이 죽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는데 선생님도 모르게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또 안전장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야. 자, 아무튼 그래요. 다시. 자, 주의를 의문한 상태의 3번 니은 예문입니다. 근데 예견된 사고를 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고의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틀렸지.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케이스였어? 졸음운전? 과실범이야. 근데 이걸 고의범으로 엮어놨지. 근데 봐봐.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상식으로 때려넣지 말랬지. 급해. 문제를 볼 때. 만약에 3번 선지가 위에 있어. 그리고 고의범이랑 과실범에 대한 배경 지식을 깔지 말고 상식으로 읽어봐라. 봐봐. 수면 부족으로 필요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니까 범죄자잖아 라고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그렇게 보면. 선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럴듯하게 낚이게 만들도록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2번이 답인 것보다 3번을 어떻게 잘 걸러내야 되는지를 잘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잘 걸러내주세요. 파이팅! 3번이었고요. 4번. 3번이 별표 잘 쳐놔. 4번. 디귿의 운전자가 감속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그럼 디귿의 운전자가 감속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번역해줄까? 주의 의무를 준수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주의 의무를 준수했다면 뭐가 되는 거야? 과실범위 아닐걸? 뒷문장. 주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하게 한 거잖아. 주의 의무를 다하는 건. 벌써 틀렸네요? 허용된 위험 아직 본 적도 없으니까 이거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앞에서 틀린 말이 나왔죠? 땡. 5번. 디귿의 운전자가 서행해야 할 주의 의무를 명시한 도로교통법규를 알지 못해서 사고를 초래했다면. 잠깐만. 명시한 법을 알지 못해서 사고를 초래했다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야? 아니야. 법적으로 우리는 주의 의무를 명시해놨어. 몰랐다는 건 그건 과실이야. 됐죠? 자,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운전할 때 뭘 따게 만들어 놓은 거야? 면허증을 따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얘들아,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따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미친 듯이 수월했던 적도 있었고요. 혹시 옛날에 들어봤어? 이게 비하적 발언인 건 선생님도 아는데 그냥 밈 같은 단어니까 쓸게. 김여사. 그치?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어떻게 해도 땄을 수 있었다. 들어본 적 있냐? 자, 차에 탔어? 시동 걸었어? 몇 미터였지? 15미터 직진? 오케이, 섰어? 오, 운전할 줄 아시네요. 그럼 운전면허를 줬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얘들아, 어떤 나라였는지, 독일이었나? 운전면허 시험 항목 안에 드리프트가 있는 거 알아? 운전면허 시험 항목 안에 드리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참고로 그 나라는 그러니까 결빙 상태의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위태로 올 때 차가 미끄러지고 있을 때 차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뭐예요? 차를 미끄러뜨리는 기술? 그게 드리프트잖아. 그래서 드리프트를 연습해야 된대. 그래서 운전면허 따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대요. 기술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치? 뭐 해외 밈처럼 회전교차로를 다들 차들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는 그런 밈도 있던데, 그건 약간 특수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지. 차가 미끄러질 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야? 주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 나라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천국 같은 나라야. 그런 거에 비하면. 그죠? 상식적인 데서 다 움직이잖아.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자, 11번 문제 아무튼 해결을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지문 다 읽고 나서 마무리해버리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4분단으로 넘어가 보자. 한편. 법문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밝혔으나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서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이제 나오네. 문제 상황이네, 지금. 이게 근데 선생님은 누차 말하지만 트러블이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회적 문제 상황. 즉, 주의 의무의 표준에 대한 견해야.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표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얼마만큼을 조심하는 걸 주의 의무를 지켰다고 말할 거냐는 거야. 그렇잖아. 똑같은 교차로를 지나가도 봐봐. 최근에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거리에서 여기 이제 이게 도로고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치자. 차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갈 때 최근에 법이 바뀌었지. 반드시 뭐 해야만 해? 정차. 안 하면 5만 원이었나? 아무튼 간에 범칙금이 생길 정도로 강력하게 컨트롤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지켜 안 지켜? 대부분 안 지켜.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이 법의 의도가 뭐야? 조심하라 이거 아니야. 사람이 무단횡단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짓 한 건 맞지.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사건이고 무단횡단이 사람이 죽을 만큼의 나쁜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잖아. 무단횡단을 했어. 근데 그걸 못 보고 내가 휘잉하니 가버렸어. 그러면 사고 나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의무를 준 거지 지금. 우회전할 때는 항상 횡단보도를 살피고 건너도록 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실효성에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때 몇 초냐 이거야. 아예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히 멈추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시속 5km나 10km까지는 그냥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는 거니까 시속 5km면 하면서 멈출 수 있어. 그치? 바로 멈추는 거 가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줄 것이냐, 어디까지를 인정해 줄 것인가. 됐죠? 그럼 어느 각도까지는 몇 속도로 인정해야 되는가, 어디서 멈춰야 되는가, 그런 걸 다 따지면 미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그런 표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데 예선으로 나오네요. 그 견해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들이 있다. 오문단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객관설부터 얘기하네요. 자, 객관설은 무슨 소리냐면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의 위반을 판단하려는 견해로 평균인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오호,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평균인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자, 지금 너무 당연하게도 묶였죠? 같은 말이 묶였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보통 선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더라? 다음부터 객관설의 경우라고 표현하지 않을걸? 그지? 평균인 표준설에 따르면 이란 말로 가버리는 거야. 됐죠? 알아두시고. 이 녀석은요, 이는 주의 의무의 척도가 추상적,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과실 유무와 과실의 경중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아니라, 봐봐, 나시지? 행위자의 구체적 사정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이거지. 자, 그럼 아까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생각해보자. 그냥 예를 들어볼게. 보통 사람이라면 멈출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때마침 딱 그 타이밍에 내가 평소에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을 깜빡이느라고 눈을 잠깐 감았어. 너무 에반가?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눈을 감는 바람에 제대로 못 봤어.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자? 범죄자라고 설명한다는 걸 거야. 왜?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설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라는 거지. 당신의 특수한 케이스를 보자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자는 얘기죠. 됐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나대이 조심해 주시고요. 하나 더. 단, 또 뭘 붙였어? 조건을 붙였어. 의료나 운전 등과 같이 전문화된 정도로 전문화된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동일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 두 번째, 전문화의 경우에는 동종업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객관설의 특징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객관설이 딱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들이랑 뭐 해야 돼? 상호 비교를 하겠지. 가자. 두 번째 B, 주관설도 있어요. 주관설은 뭐 하는 건데?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오케이. 쓰지 말자. 자, 행위자 개인의 그 주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의무 여부를 판단하라는 견해로 행위자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오케이. 이 녀석은 다른 말로 행위자 표준설. 됐어? 평균인 표준설, 행위자 표준설 구분하실 것. 이때 이 행위자 표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귀속이지. 책임이 주어지는 근거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있으므로 주의 의무의 척도로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하는 구체적인 과실을 상정하죠. 당신의 상황은 이러함으로 판결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다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법 규범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편 또 있어. 뭐도 있어? C, 절충설도 있어. 제목에서 다 드러났죠? 중간적인 녀석일 거야.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인 표준으로. 자, 의무와 관련해서는 뭘 따지는 거야? 일반이니까 객관설을 따지는 거지, 그지? 또 바른 말로 또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능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관설이겠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 이중 표준설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어디 갔어? 이건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이중 표준설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셋 중에 뭘 사용한다? 요 A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한 문단만 더 가면 돼. 한 문단이 아니잖아. 자, 두 번째 문단까지 그냥 6문단, 7문단만 가자. 어우, 판서가 좁네요. 압축해서 쓸게요.
자, 이때 평균인 표준설은 다른 말로 번역해. 뭐라고? 객관설은. 막 우리 예상했던 대로잖아. 그치? 객관설이라는 말로 일관되게 설명하지는 않잖아. 왔다 갔다 거릴 거야. 왜 객관설을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표준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표준설이라고 하는 녀석은 법규범의 선도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영역에서 행위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정형화 표준화되어서 적용하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오케이. 자, 지금 이거는 객관설의 장점을 설명한 거야. 왜? 모든 사람이면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휴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타당한 얘기들은 전부 다 기준이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럴 때는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거라는 거야. 하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이거는 문제죠. 오케이. 사회지문의 또 요즘 트렌드 특징 뭐예요? 뭘 막 설명하고 문제가 이런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 중에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했어. 근데 이 녀석도 여전히 문제는 가지고 있지 하면서 다음 문장을 이어가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지. 오케이? 문제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입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정상적 삶이 어려워. 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 삶의 어려움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냐? 정상적인 평균인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불 밖은 위험한 거야. 이제부터 이불 밖은 위험해요. 아니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현관문을 열다가 옆에 지나가는 아이를 칠 수도 있잖아.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을 열어야 돼. 그리고 문을 딱 잠그고 옆으로 도서할 때도 또 누군가를 건드리지 않는가, 옆에 기물을 파손하지 않는가 주의해야 되고, 자, 열심히 가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도 옆에 사람이 있는 거 확인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약이 걸리는 거잖아. 삶을 살기 위해서 법전을 뒤질 수는 없잖아. 니들 학원에 등원하러 올 때 법전 뒤지면서 왔니?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 봐봐. 자동차, 교통, 의료, 건설, 공장, 원자력 발전 등은 현대의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유용성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지만 항상 일정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적용한다면 예견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제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 전체가 정체된다고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 운전자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민식이법 얘기야. 선생님은 민식이법을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쪽이에요. 민식이법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어린이 보호구역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봐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애들이 많이 풍풍풍 튀어나오는 지역이야. 아니 여기를 과속해서 지나가는 이건 나쁜 놈이지. 처벌받아야지. 근데 민식이법에서 잘못된 포인트도 있지. 참고로 이제 이게 빨간 바탕이 되잖아. 바닥이. 그치? 그럼 여기서는 아이를 건드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형사처벌이야. 그냥 범죄자야. 근데 이거를 피할 수가 있으냐고.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고가 언제 나는 거냐면 시야가 이렇게 전방위가 다 확보되어 있으면 사고 잘 안 나요. 정상적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10km, 20km 선생님은 20km, 20km 다니거든 이럴 때는. 오케이? 무서워. 정말 무서워서요. 근데 이때가 언제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 여기 학원버스 서 있을 때. 환장해. 애들은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푸잉 하고 점프를 한단 말이야.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생각 없이 휘잉 하고 지나가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 얘도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나? 다 그러고 있던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피를 하잖아. 요즘 내비게이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회피하는 길을 안내해줘. 차라리 저 도로는 안 지나갈 수 있도록. 이건 정상적인 사회생활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건 되게 당연하고 되게 훌륭한 일이고 당연히 필요한 일이 맞아요. 근데 터치하는 순간 감옥에 간다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그냥 그 도로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마비된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이게 물론 강력한 처벌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 민식이 친구가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건 그건 정말로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일이니까 컨트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선생님은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치? 이 차들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야 확보할 수 있도록. 얘네들만 없어도 다닐만 해요. 왜? 뻔히 보이잖아. 오케이?
천천히 가면 충분히 멈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또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게 이것들을 악용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치? 선생님이 너무 운전자 입장인가? 그럴 수는 있겠다. 이거 악용하는 애들 겁내 무서워요. 선생님도 당해봐서 알거든. 애들이 쫓아오면서 자꾸 차를 때려. 겪어본 적 없지? 무서워 죽겠어. 소름 돋아. 차를 때리면서 쫓아와. 막 웃으면서. 그래서 창문 내리고 얘들아 하지 마라 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약간 되게 선생님 정색을 하면 좀 애들이 무서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 거야. 그치? 그래요. 엉뚱한 데서 힘이 다 빠지고 있죠. 절대적으로 자신들이 우위라는 걸 아니까 애들이 그걸 악용하는 나쁜 녀석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한다. 보호받아야 되는 구역이 많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너무 정체된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오케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면서 못하게 만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뭐라고요? 과실의 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바로 언제 나오나 했네. 허용된 위험이라는 이론이야. 그럼 이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 방안. 허용된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건 핵심은 다시 그거네. 주의 의무를 아주 충분할 정도로 이행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 그 얘기죠. 오케이?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충분한 주의를 말하는 걸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운전할 때 아까 민식이법의 예를 들었는데 톡 하고 치는 순간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선생님이 5km로 거의 걸어가는 거랑 진비하는 속도로 앞을 천천히 주의하면서 천천히 갔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의무를 이행한 거라고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충분히 했다면 과실 책임이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의료법에는 위험 발생의 빈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와 의무의 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는데요.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서 구성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명시된 기준. 예를 들어주죠. 의료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 지켜야 될 주의 상황이나 의료 행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예시요? 이러한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 행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 봐봐, 내가 의사인데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근데 내가 항상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사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의사? 못 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처음으로 한번 죽는 순간 나는 감옥에 가. 그럼 그 직업을 왜 해? 물론 방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는 해줘야지. 최선을 다하시겠지. 오케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우리 상식적인 환경에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시켜주는 것. 그렇지? 뭐야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술에 임할 때 개인 방역에 최대한 힘을 쓰고 상황 설명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충분하게 설명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지문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설명은 다 끝냈고요. 선생님이 이 지문을 선택한 이유는 정보량이 많은 편의 지문이긴 해. 그지? 정보량이 많은 편의 지문일 때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서로 끊어가면서 읽을 것인가,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하면서 읽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히 여기 고의과실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3문단부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였다? 과실에 대한 얘기였다는 걸 잊지 마시고 9번 문제부터 마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빨리 문제 볼게요. 자, 아까 4번, 5번 남겨놨었죠? 4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 규정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잖아.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야죠. 5번 패스하자. 10번 일치불일치 문제야.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잠깐만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였지? 어디 갔어?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이지. 근데 지금 이 말은 우리나라는 주관설을 따른다고 설명한 거니까 틀렸네요. 우리나라는 객관설을 따른다고 했었죠? 땡. 2번 이중표준설, 다른 말로 절충설이죠? 지금 또 말 바꿔서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중표준설은 주의 의무의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설을 따르고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주관설을 따르는 뭐 장난해? 너무 쉽네. 넘어가. 3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답은 2번이야. 오케이 넘어가. 3번. 주의 의무의 척도로 행위자의 구체적 과실을 상정하는 관점. 자, 행위자의 구체적 과실을 상정하는 관점 다른 말로 바꿔볼까? 주관설이지. 주관설에서는 대량의 사고가 우려되는 영역의 주의 의무를 정형화해서 적용한다? 정형화 적용은 어느 쪽이었죠? 객관설이었지. 그러니까 역시 대응상 잘못 연결된 거. 선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객관설, 주관설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단어랑 지문 속에서 요 정보를 끌고 와서 서로 합쳐버리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정보량 많을 때 이게 항상 무섭다는 거죠. 자, 선생님은 4번 주의해야 되고 합니다. 4번 잘 봐, 4번.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구성 요건의 헤딩을 한 경우 잠깐만 문제를 보는 눈이 빠른 친구라면요. 의도적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뭔가 쎄하다함을 느꼈어야만 합니다. 그쵸? 의도라는 거는 뭐예요? 고의지. 고의야. 근데 이 뒷문장을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주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주의 의무는 고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였다? 과실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뒤가 무슨 소리가 되든 다 개소리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뒷문을 맞아볼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14조 오케이 여기 있죠. 그래서 처벌된다. 잘 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주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형법 14조에 따라 처벌된다는 뒷문장만 생각해볼까? 우리가 끌려가기 제일 좋은 지문이 4번 아니야? 선생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전제 조건을 흔들리지 말라고. 4번 선지 별표 딱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답은 2번이지만 힘은 4번에다 준 문제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근본을 따져라. 아까 말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였는데 의도라는 말. 봐봐. 되게 아무렇지는 게 여기다가 만약에 고의라는 단어를 하나만 썼어도 문제 선지가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었을 거야. 근데 그 고의라는 말 대신 의도적으로라는 말을 한 마디 집어넣음으로써 문제를 선지를 잘못된 녀석으로 바꿔버렸지. 되셨어? 이거 보는 눈이 좋은 사람들이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는 거다. 이해되셨죠? 강조합니다. 5번에서 뭐 전적으로 배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패스. 11번 아까 풀었고요. 12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사례 1과 사례 2를 분석하라. 선생님이 보기 적용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들어가라 선지를. 안 그러면은 끌려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의도 파악 들어갈게요. 사례 1번은 뭐냐면 갑에게 수술을 받던 환자 을이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어. 오! 뭐야? 사람이 죽었네? 범죄야. 그런데 이게 범죄가 맞는지 판단해보자. 평소 고혈압을 앓던 을이 지속적으로 먹던 아스피린을 수술을 앞두고 복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대. 아, 이놈의 코. 자, 아스피린은 근데 뭐가 문제야? 응고를 막아. 혈액의 응고를 막아. 그래서 지혈이 안 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일정 기간 복용 중단을 지시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래. 자, 얘들아. 복용 중단을 지시한다. 아까 이거 칠문에서 얘기했던 그 정확한 의료 사례랑 똑같이. 이 문제의 의도는 뭐예요? 의사가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거야. 맞니? 허용된 위험이니까. 의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즉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건 처벌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1번, 2번으로 사례 1번 얘기할 수 있잖아. 1번, 객관설에 따르면 안내 안 했으면 갑의 과실 책임은 인정. 맞죠? 2번, 허용된 위험에 따르면 갑이 중단을 지시했는데 을이 몰래 먹었어. 그럴 때는 뭐가 된다?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지? 허용된 위험에 따르는 거죠. 맞죠?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문제 적용하는 거구나. 3번과 4번은 사례 2번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사례 2번부터 보고 봅시다. 숙련된 택시기사인 병은, 자, 다른 단어도 아니고요. 숙련된 택시기사입니다. 문제 의도가 뻔히 좀 보이지 않나? 그죠?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기울이면서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와, 세상에 중앙분리대의 덤불 속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행인 정을 발견하고서 급히 접촉을 했지만 사고가 나버렸어. 아니, 나중에 자꾸 선생님 운전자를 보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운전하잖아? 그럼 별의별 놈들을 담아냅니다. 선생님이 올해 있었던 사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억울한데 차가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가잖아? 이렇게 억울하니까 빨리 말할게. 자, 골목길을 지나갔는데 막 여기 주차돼 있고 막 여기 주차돼 있고 복잡한 도로였어. 그래서 선생님의 차가 여기를 싹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었지. 이렇게 가려고요.
근데 여기에 웬 술 취한 아저씨가 한 명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당연히 선생님은 이렇게 피해서 당연히 갔지.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이런 이면도로 갈 때마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차가 멈추진 않잖아. 공간을 보고 갈 수 있겠구나. 앞에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특히 선생님이 하이브리드 차라서 차가 엔진 소리가 안 날 때는 환장해. 앞에 있는 분이 안 움직여. 그럼 기다려. 거기서 빵빵거리면 화내거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 지나갔는데 아니 갑자기 차 옆에서 톡 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펍 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했더니 이 아저씨가 팔이랑 사이드를 붙인 거야. 오케이? 방금 나 사고 났어. 사고 난 거야. 그래서 내렸지. 어떻게 된 거냐.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이 동네 주민인데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 하면서 아니 그거 괜찮긴 한데 내가 이 팔이 아파. 팔이 아프대 막. 짜증나. 아직 뭘 원하십니까? 심리적 위로금을 받아야겠대. 30만 원이면 될 것 같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얘들아 30만 원 줘야겠니 안 줘야겠니? 열받지만 줘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이 사람이 너 차랑 부딪혔다고. 오케이? 그래서 경찰서에 딱 일단 신고를 하잖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물론 선생님 보험이 처리를 해줄 거야. 처리를 해주는데 그 다음 그 뒷배가 더 큰 거지. 일단은 거기 업체랑 이제 연결되면서 공적 처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몇백만 원 사라져 이거. 아저씨가 30만 원에 쇼부 보자 이거야. 근데 이제 참고로 선생님도 억울하잖아.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막 또 신고를 하겠지? 그럼 또 조사를 하고 또 뭐 상소를 하고 고소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선생님 에너지가 낭비가 너무 심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 지갑에서 돈을 우두둑 끊어가지고 한 12만 원인가 있더라고. 드리면서 어떻게 이걸로 좀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지. 했더니 이 심리적 아픔은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저기 밑에 편의점 있으니까 ATM에서 돈 좀 뽑아 오라는 거야. 개새끼 아니야 진짜? 진짜 개새끼지. 근데 제가 빨리 거짓말을 했지. 지금 집에 어머님이 아프셔서 빨리 지금 가버를 빨리 서두르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가요 하면서 막 가서 이제 집에 오면서 와이프랑 같이 욕을 하면서 이제 액땜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세상에 별놈들이 참 많다니까요. 자해공갈단 진짜 자해공갈단 미친놈들이고요. 그 사람은 한몫 잡았다 이런 책이겠죠. 툭 부딪히면 딱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니? 너희들 지나가던 차에 사이드 미러랑 툭 부딪혔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딱히 그럴 필요는 없어. 딱히 그럴 필요는 없고 냉정하게 가야 돼. 내가 지금 다쳤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톡 부딪힌 거는 서로 미안합니다 하면 되게 아름답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주의 합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려고. 너무 사소하게 부딪혔다면. 그치? 방금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니까. 근데 제대로 부딪혔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병원 가는 거야. 그때는 고민할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안 다쳤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근데 뭐 여기서 뭐 인대가 늘어나고 다치자마자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경우라면 뭐 돈을 주겠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별일이 다 있고 아무튼 간에 무슨 얘기가 막 이렇게 됐지? 쏘리 미안해요. 자 아무튼 이 사례를 보다 보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열받지. 자 그러면 요때 또 같은 케이스일 거야. 허용된 위험을 따르느냐 객관설을 따르느냐 혹은 주관설을 따르느냐를 각각 매치시켜보는 문제였죠. 3번 봅니다. 객관설에 따르면 이 상황의 경우에는 문제 너무 쉽지 않니?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이거는 조건절에 있었잖아. 그치? 전문화된 영역의 경우에는 종종업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단어가 몇 번이었냐면 사례 2번에 숙련된 택시기사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답이 3번인 건 너무 쉽고요. 4번 허용된 위험 이론에 따르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으니까 병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지? 오케이. 마지막 5번 주관설에 따르면 두 녀석 모두 업무 종사자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주의력. 지금 A의 그 의사, B의 택시기사님을 각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주관설의 핵심 아니었어? 행위자 표준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13번 문제 정도는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먼저 첫 번째 사회지문 한번 살펴봤고요.
생각보다 할 말이 많은 지문이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내용 기억해 놓고 실은요. 그 뒤에 다음 지문이 단백질 구조와 관련된 과학 지문인데 참고로 이 지문에서도 선생님이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거든. 근데 이 녀석은 우리 오늘 홍무전이랑 또 소설 지문이랑 시 지문을 좀 봐야 돼서 그거 보고 나서 시간이 허락해주면 여기 얘기하러 오는 걸로 갈게요. 오케이? 자, 잠깐만 쉬어 갑시다.